1946년 1월 미 군정이 창설한 국방경비대, 당시 명칭은 남조선경비대입니다. 국군의 전신이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월에 대한민국 육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1946년 박헌영의 남로당이 폭력전술로 전환한 뒤에 미 군정과 경찰에 쫓기는 남로당원들이 많아지자 박헌영은 국방경비대를 이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미 군정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만으로 국방경비대 신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원들에게 국방경비대는 쉽게 정치적인 피난처가 됐습니다. 남로당의 핵심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군에 들어갔고 적극적으로 세포를 확장했습니다. 밤마다 공산주의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부대도 있었고 주말 남로당 집회에 장교가 사병들을 인솔하고 참석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1연대는 연대 표어를 불편부당,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불편, 부당, 어느 당도 아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지만 공산당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산당, 즉 남로당은 불법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가능했었던 것이죠. (1948년 4월에) 제주 4.3 사건이 시작됩니다. 50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투쟁이죠. 6월에는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진압하던 제주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부대 내 남로당원들이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수세에 몰리자 일대 제주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8월에 탈출해서 월북합니다. 당시 인민유격대 즉 남로당원들은 북한 인민군이 곧 내려와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남한이 해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간 김달삼은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뒤를 이은 2대 사령관이 이덕구입니다. 일본 육군 소위 출신이고 해방 후에는 제주도에서 학교 교사를 하던 인텔리입니다. 인민유격대는 이 이덕구의 지휘 아래 9월부터 다시 제주도를 전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우익 청년과 양민들을 학살했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관들을 살해, 납치했습니다. 국군 또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서 장병들이 전사하고 부상당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5연대, 6연대, 9연대의 각 1개 대대 그리고 해군과 경찰대를 이 사령부에 배속시켰습니다. 당시 국군에는 아직 사단이 없고 대략 1개도의 1개 연대 원칙으로 10여 개의 연대가 있었는데 주둔한 지역 이름을 따서 광주 4연대, 제주 11연대, 여수 14연대 이런 식으로 불리웠습니다. 추가로 바로 이 여수 14연대에도 1개 대대를 제주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수 14연대의 배경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에 주둔하던 4연대는 남로당계가 특히 득세하던 부대였습니다. 정부 수립 전에 경찰과 국방경비대는 앙숙이었는데 당시 국방경비대는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경찰 예비대 성격이었고 인력 수준도 대체로 경찰이 더 높았습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무시했고 국방경비대는 경찰이 친일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국방경비대의 좌익 세력이 많이 침투했던 것도 아마 이런 갈등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경찰과 국방경비대가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이 47년 6월 1일 영암 분경 충돌 사건인데 이 부대가 바로 광주 4연대입니다. 그리고 1948년 여수 14연대가 창설될 때 광주 4연대의 인력이 주축이 됐고 그때 이 4연대의 남로당 장교 하사관들이 14연대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 14연대에는 인사과 선임하사인 상사 지창수 그리고 육사 3기인 중위 김지회 홍순석 등 남로당원들이 많았고
남로당원들끼리도 하사관과 사병 그리고 장교는 포섭 경로가 서로 달라서 자기들끼리도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14연대 1대대에 1948년 10월 19일 화요일 밤 8시에 여수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군 자체 통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일반 정보를 통해서 여수우체국으로 명령이 하달됐는데 여수우체국 직원인 남로당원이 이 사실을 여수인민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차례로 남로당 전남 도당 책임자 김백동, 남로당 군사부장 이재복 그리고 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중업에게 차례로 전달이 됩니다. 이 내용은 1967년 국방부가 편찬한 한국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군내 반란 시기를 저울질해왔던 이중업은 이재복을 통해서 지창수 상사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사에 성공하면 전투 지휘는 장교인 14연대 대전차포 중대장 김지회 중위 그리고 순천 주둔부대 선임 중대장인 홍순석 중위가 맡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1988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대비정규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대대 출동을 앞두고 장교 30여 명이 장교 식당에 모여서 환송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을 소탕하고 여수로 진격이다 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장교 일부는 그 자리에서 총격에 숨졌고 일부는 연대 본부나 중대로 피신을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육사 2기인 1대대장 김왈령 대위, 3대대장 이봉규 대위를 비롯해서 육사 2기, 3기, 4기, 5기, 6기의 장교 20여 명 그리고 하사관 사병 40여 명이 남로당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 속에 비상나팔이 울리자 영문을 모르는 일대대원들이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창수 상사가 거짓말로 이 사병들을 선동했습니다. 여수 경찰이 일본 해군과 합세해서 14연대를 공격하려고 하니 악질 반동 경찰을 타도하자 이 경찰에 대한 군의 악감정을 이용을 한 것이죠. 당시에 14연대 사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부대 내 남로당원들이 우리가 제주도 출동하면은 비행기가 그 배를 바로 폭파시킬 예정이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려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창수는 또 제주도에서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일당의 항거에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동족상잔을 하느냐? 이미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서 남하하고 있으니 우리는 인민해방군으로 북상을 하면 대전 근처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북상 이 얘기까지 나오자 하사관 2명과 사병 1명이 저항했는데 남로당 하사관들이 이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사병들은 무서워서라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 출동하기 위해서 이 무기고에는 평소보다 소총, 박격포, 탄약이 2배나 쌓여 있었습니다. 남로당원 차경석 하사가 무기고 보초를 사살하고 쌓여있던 무기와 또 반납 예정이던 구식무기 3,000정까지 꺼내서 나눠주자 2대대, 3대대 병사들까지 3,000여 명이 영문도 모르고 순식간에 반란군이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부대 정문 앞으로 나설 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익단체인 여수인민위원회 소속 23명이 밤 8시부터 정문 앞 식품점에 집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14연대 반란군이 나오자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미리 부대 앞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장병들의 우발적인 이른바 봉기가 아니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서 벌어진 반란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가 편찬한 한국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반란군과 좌익 세력은 물밀듯이 여수 읍내로 진격했습니다. 새벽 3시 여수 경찰서가 점령됐고 5시 관공서, 은행, 신문사를 모두 접수했고 5시 반에는 여수 시내 곳곳에 인공기가 내걸렸습니다. 10시에는 읍사무소에 보안서가 설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그리고 그 가족들, 공무원, 우익인사, 청년들 그 가족들을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시내에 있던 좌익단체 학생들 600여 명이 합세해서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들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수가 완전히 장악되면서 시내 곳곳에 인민공화국 적기가 개양되고 관공서마다 인민공화국의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중앙동 광장에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인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집에 한 명씩은 나오라라는 강요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인민위원회의 6개 항목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 또 대한민국의 분쇄,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반란 주역인 지창수 상사가 환호 속에 유창한 언변으로 연설을 했는데 순박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주민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이미 38선을 뚫고 밀고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면 조국이 통일되는 순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반란 시작 때부터 일관된 지창수의 이런 거짓말, 인민군이 이미 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지창수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은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인민군이 이미 밀고 내려오고 있어서 곧 공산당 천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말, 그리고 상당수의 대중이 이를 믿은 것은 여수 순천 사건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당시 신문에는 보도돼 있습니다. 반란군은 호남 전역으로 진격했습니다. 10월 20일 순천, 벌교, 고흥, 21일 구례, 남원, 22일 곡성, 광양, 보성까지 소나귀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잔인한 학살이 도처에서 자행됐습니다. 그 기록들을 차마 이 영상에서 제가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매일 인민재판이 열려서 죽창과 총검, 몽둥이로 사람들을 현장에서 때려 죽였고 양계원 순천경찰서장은 눈알이 뽑히고 군용차에 매달려서 비포장도로를 돌다가 돌로 머리와 다리를 내리치고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순천이 진압군에 의해서 탈환된 직후인 10월 25일 순천 현지에서 취재한 유건호 조선일보 특파원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이곳저곳 시체가 산란한데 어느 것은 썩고 어느 것은 불에 타고 어느 것은 개가 덤벼서 뜯어먹고 있다. 순천 경찰서 문 안에 들어서니 피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팔을 묶여 총살을 당한 외에 다시 가해를 당한 70여 구의 시체가 뒤엉켜 있고 불탄 버스 속에는 백골이 우수수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반란군이 순천에 들어올 때부터 진압될 때까지를 순천 현지에서 모두 취재한 경향신문 이수도 특파원의 기사는 좀 더 생생합니다. 반란군은 경찰서를 점령하자 먼저 유치장에 죄수를 풀어서 무기를 주고 죄수 혹은 좌익 학생들을 선두로 집집을 모조리 수색하여 피난한 경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혹은 경찰서 마당으로 데려가서 총살했다. 순천 경찰서 마당은 계속되는 잔혹한 사형으로 생지옥을 이루었다. 반란군에 협력한 사람은 중학, 농업중학, 여자중학 등의 좌익 학생이었으며 이 밖에 청년들까지 반란군의 세력은 약 2,000명가량이다. 행렬의 선두에는 트럭을 탄 반란군, 다음으로는 핫찌맞기, 이 머리띠입니다. 핫찌맞기를 한 남녀 학생과 일반 청년, 끝으로는 트럭을 탄 무장 반란군으로 모두 인민공화국 기를 들고 적기가를 불렀다. 읍내에는 가가호호에 인민공화국 기가 걸리고 반란은 순천뿐 아니라 서울, 부산도 같은 경우에 이르렀고 북조선에서 인민군까지 진주했다라는 허무맹랑한 낭설을 선전했다. 순천경찰서에는 인민재판소를 설치하고
집집이 이잡듯이 수색하여 경관, 또 우익정당, 청년단체, 예수교 관계인들을 잡아갔다. 위원들이 늘어앉아서 피고가 들어오면 몇 마디 심리가 있다가 사형, 무죄 혹은 징계로 구타 등 이 세 가지 종류로 즉석에서 판결한다고 한다. 식산은행, 우편국, 조흥은행, 금융조합, 읍사무소, 군청 등에서 1,200만 원과 공문서가 약탈됐다. (10월 21일) 국군 전투사령부가 설치되고 23일 여수 순천지구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가 탈환되는 27일까지 8일 동안은 호남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전시 상태였고 신생 대한민국의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 상태였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접한 군경의 분노도 극에 달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란과 학살 행위가 있었어도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 법치 국가이죠. 그런데 일부 군 지휘관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민간인들이 현장에서 좌익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어쩔 수 없이 반란군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양민들도 있었을 텐데 가족관계나 식사 제공 등의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좌익이라고 고발해서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피해 학살이 또 피해 보복을 불러왔고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까지 희생되는 끔찍한 비극이 된 것입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순천이 탈환됐지만 사건을 일으킨 좌익 수괴의 상당수는 진압되기 전에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했고 김지회, 홍순석 등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돼서 49년 4월까지 대한민국 국군과 끈질기게 싸우다가 사살됐습니다. 엉겁결에 반란군이 된 사병들도 어쩔 수 없이 지리산으로 같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진압된 뒤에도 남로당 세력이 강했던 대구 6연대를 비롯해서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군산 12연대 등에서 12월까지 남로당원들의 소규모 반란이 잇따랐고 마침내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돼서 숙군 작업이 단행되고 국군 총병력의 10%에 달하는 10,000명이 처벌, 불명예 제대 또 탈영을 한 것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3 사건도 또 여수 순천 사건도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본질이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제국주의에 의한 정권이라는 공산당 세계관을 가진 세력이 체제를 전복하고 김일성 세력과의 남북 통일을 통해서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표 아래 일으킨 사건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학살극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볼 때 명백한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사건 진압 4일 뒤인 48년 10월 31일에 이 사건을 반란, 또 야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동포들은 부화 뇌동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연대 반란이 일어난 지 77년 되던 지난 10월 19일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군사 반란을 정당한 항명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부정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의 토대를 부정하면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부정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역사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현재가 부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학창 시절 늘 우등생이었고 어른스러워서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고 동창들은 증언합니다. 특히 진주 고보에 다닐 때부터 영어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말기로 치닫던 1944년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 영어학과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예비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고위 하사관으로 있었습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귀국한 박진경은 군인이 돼서 국가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웬만한 경력이면 장교로 임관되던 시절이지만 1946년 1월 오연대 창설 때 사병으로 입대했고 백선엽 연대장의 추천으로 미군정이 장교를 양성하려고 세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특채 임관됐습니다. 박진경은 유능함과 정직함으로 창설 초기에 군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미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장차 한국 육군을 이끌 인재는 백선엽과 박진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박진경은 미군정과 원활한 소통으로 군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고 1947년 9월 핵심 요직인 국방경비대 인사과장에 발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진경은 4.3 사건이 일어난 제주에 부임하게 된 것일까요? 1948년 남로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50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킵니다. 남로당 지하 총책 박갑동은 저서 박헌영에서 단독 총선 보이콧 지령에 따라 대대적인 무장 폭동 장소로 제주도를 택한 것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조직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도민의 사상이 잘못 기울어져 경찰은 사면 초과의 입장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방 후 제주도에는 일제 징용자, 군속, 또 중국 공산당의 의용군과 팔로군 출신 등 5만여 명이 갑자기 유입된 상태였습니다. 일제가 미국과의 최후 결전 장소로 제주도를 택했던 탓에 참호, 군사시설, 버리고 간 무기와 탄약도 많았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 한라산 정상을 시작으로 89개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자 소총, 권총, 수류탄, 죽창, 곤봉, 농기구로 무장한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제주도 14개의 지서 가운데 12개의 지서와 민가를 공격해서 경찰관과 우익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1947년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온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에서 모두 경찰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것은 당시 남한 치안 유지의 주력이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예비대 성격이었던 국방경비대보다 대체로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았던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무시했고 국방경비대는 경찰이 친일 출신이라며 배관시했습니다. 남로당이 군에 많이 침투해 있었던 것도 군경 간 반목의 요인이 됐습니다. 제주도 모슬포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9연대는 남로당이 깊이 파고든 연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로당 군 총책인 육사 2기 오일균 소령이 2대대장이었고 육사 3기 문상기 중위, 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 고승옥 하사 등이 9연대의 남로당 핵심이었습니다. 훗날 한국군 베트남전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소위는 4.3 사건 발발 직후인 4월 10일 육사를 졸업하자마자 9연대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소대원은 모두 42명, 84개 눈동자가 살기등등했다. 저기와 증오에 찬 눈초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제주도 출신 공산주의자 소대원들을 이끌고 어떻게 4.3 사건을 진압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민유격대 세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미군정이 경찰 8개 중대 1,700명을 제주도에 급파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우익이나 선거관리위원 집안이라는 이유로 부녀자와 소녀들까지 참혹하게
학살했고 방화, 윤간, 생매장이 자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병옥 경무부장의 발표로 1948년 6월 9일 대동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들을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서 수원까지 남하하고 있으니 한 달만 참으면 제주도는 해방된다. 그러면 해방군이 경찰이 되고 토지도 나눠줘서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4월 10일 제주경찰 총수인 김영배 감찰청장이 구연대를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익렬 연대장은 치안 상황에 군이 개입할 수 없고 상부에서 지시가 없었다라면서 거부했습니다. 대대장 오일규는 폭동 사태는 경찰과 주민 간의 충돌이니 경비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월 17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구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렸지만 남로당원들의 내통으로 작전 계획은 미리 알려졌고 어쩌다 마주치면 서로 공격하지 않고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인민유격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구연대가 맡겠다고 자처해서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연대장 김익렬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과 4월 28일 평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은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남로당원들이 남긴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연대장 김익렬이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 대표와 회담해야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교묘히 이를 이용한다면 국경, 즉 국방경비대의 산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군책, 즉 김달삼과 김 연대장과 면담하여 근본 구국항쟁의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 특히 인민과 국경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의 의견 일치를 보아 김 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그러나 협상 직후인 4월 29일과 30일 인민유격대가 임산부까지 포함된 우익 주민들을 납치, 살해하고 이에 분노한 우익 청년들이 5월 1일 좌익 청년들의 집에 방화하는 오라리 사건이 발생합니다. 5월 3일에는 오라리 부근에서 귀순하던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무장대원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미군정 조사 결과 이 무장대원들은 경찰을 가장한 남로당원들로 경찰과 미군 국방경비대를 이간하기 위한 소행이었습니다. 평화협상은 완전히 깨졌고 김익렬은 5월 5일 대책회의에서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과 육박전을 벌이다가 해임됐습니다. 5월 6일 김익렬의 후임으로 구연대장에 부임한 사람이 바로 박진경입니다. 박진경은 해방 당시 일본군 제주도 부대에 근무해서 지리에 능통했고 일본군이 축성해 놓은 진지와 지형을 숙달하고 있었습니다. 진압에 소극적이던 김익렬 대신 유능한 군인으로 알려진 박진경이 부임한 것은 인민유격대의 큰 악재였습니다. 박진경 부임 나흘 뒤인 5월 10일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는 이런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 이하 반동 장교들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대의 힘을 다해 상호간, 즉 구연대와 인민유격대 간의 정보 교환과 무기 공급, 그리고 연대 내의 탈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로당의 전국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총선은 순조롭게 실시됩니다. 오직 제주도만 세계 선거구 중에 북제주군 갑과 을의 투표율이 50%에 미달해서 남제주군에서만 재헌 의원 1명이 당선됐습니다. 박진경 연대장은 수원 11연대에 지원을 받아서 실병력이 1개 대대뿐이었던 구연대를 3개 대대로 강화하고 참모부를 보강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먼저 입산자의 하산을 독려하는 선무활동을 벌인 뒤에
내려오지 않자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3,126명을 체포하고 저항하는 8명을 사살했습니다. 체포된 주민의 다수는 투표를 못하도록 남로당이 강제 입산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좌파 세력은 박진경이 노인과 소년까지 3,000명을 체포했다며 강경 진압의 주역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강제 입산된 주민들을 인민유격대와 분리시킨 조치였습니다. 체포된 주민의 대부분은 미군과 우리 군경의 합동신문을 받은 뒤에 석방됐습니다. 좌파는 박진경이 학살 주범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진경 연대장 재임 시절에 군과 교전하던 인민유격대 25명이 사살됐을 뿐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1995년 재민일보 특별 취재반이 저술한 4.3은 말한다에 기록된 내용이고 노무현 정부가 발간한 제주도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도 1948년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찰 56명 그리고 우익과 그 가족 235명이 살해되고 시위자 즉 인민유격대 28명이 사망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군 전사자도 없었고 제주 양민도 희생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박진경 연대장 부임 후 인민유격대가 수세에 몰리자 5월 20일 문상기의 중위는 김달삼의 지령을 받아서 남로당원 41명을 탈영시킵니다. 박진경 연대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탈영병들은 M1 소총과 구형 99식 소총 등 총기 67정 그리고 실탄 14,000발을 탈취한 뒤에 대정지서를 습격해서 경찰관 5명을 사살했습니다. 대정면 중산간의 민가에서 밥을 먹다가 주민의 신고로 국방경비대에 포위되자 21명은 도주해서 인민유격대에 합류했고 20명은 체포돼서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탈취해간 총기와 탄약은 인민유격대가 장기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김달삼이 내린 다음 지령은 박진경 암살이었습니다. 문상기의 중위는 정복의 선임하사인 상사 양회천에게 이를 하달했고 양회천은 하사 손선호, 중사 신상우, 중사 강자규, 하사 백영용에게 행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6월 17일 저녁 술을 많이 먹고 오는 박진경을 사살해서 다시는 경비대가 해방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신상우는 부대 정문에서 연대장이 온 것을 확인하고 강자규는 백영용, 손선호에게 알리고 백영용은 손전등으로 불을 밝혀주고 손선호는 총을 쏘는데 머리에 딱 한 발로 끝내라. 그래야 시체가 험하지 않고 증오심이 적을 것이다. 실수로 잡히면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박진경은 진압작전 성공의 공로로 6월 1일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6월 17일 도내 기관장과 연대 참모들을 제주 관덕정의 요정 옥성정에 초청해서 진급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박진경도 그날은 많이 마시고 취해서 6월 18일 새벽 1시쯤 제주 농업학교에 주둔 중인 연대 본부 연대장실로 돌아온 뒤에 옷을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남로당원들은 연대장이 깊이 잠들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가 새벽 3시 15분 M1 소총 2발로 박진경을 암살했습니다. 총탄은 심장과 두개골을 관통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나이 28살, 부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와서 울면서 시신을 알코올로 닦았는데 그가 바로 박진경에게 총을 쏜 하사 손선호였습니다.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의 통위부 사령부에서 박진경 대령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박진경을 무척 아꼈던 윌리엄 딘 미 군정 장관은 직접 제주도에 가서 C-47 수송기에 유해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젊은 부인의 오열이 장례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정부 수립 전이어서 장군으로의 추서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1950년에야 을지 무공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유해는 고향에 묻혔다가 21년이 지난 1969년 비로소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군 방첩대 CIC까지 투입돼서 암살범을 찾기 위한 총력 수사가 펼쳐졌습니다. 제주도 내 M1 소총 전수를 감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대 정보참모 김종평에게 익명의 투서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다며 모슬포의 처가에 누워있는 문상길 중위와 연대 정보과 선임하사 최모 상사를 잡으면 사건 전모를 알 수 있다. 문상길, 최모 상사, 문상길의 약혼녀이자 서귀포 남로당 총책의 딸인 고양숙 등이 연행됐습니다. 문상길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계속된 신문에 결국 전모를 자백했습니다. 가슴에 붙인 붉은 부적이 땀에 젖어서 옷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조사관이 연대장을 죽이고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부적을 붙인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인 1948년 9월 23일 수색기지에서 문상길과 손선호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1호로 집행된 사형이었습니다. 19세인 하사 백영룡과 20세인 중사 신상우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됐고 상사 양회천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23살 문상길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는 부대 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연대 부대대장으로 문상길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세호 전 육군참모총장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문상길이 범인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며칠 후에 체포된 문상길을 만났을 때 자신도 암살하려 했다는 고백을 듣고 더 놀랐다라고 회고록에서 나중에 밝혔습니다. 문상길은 약혼녀 고양숙까지 희생시키면서도 남로당 군 총책인 오일균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일균도 결국 1949년 국군 숙군 때 붙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에게 총을 쏜 손선호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22세였습니다. 남로당의 첫 번째 폭력투쟁인 1946년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입대한 자였습니다. 박진경 연대장이 희생된 뒤에 군경의 진압작전은 강화됐고 7, 8월에는 인민유격대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됐습니다. 김달삼은 꼼짝 못하고 산에 숨어 있다가 8월 월북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서 습격 45회 이상, 전선 절단 893개소, 도로 파괴 79개소, 570명 이상 살상이라고 4.3 사건의 성과를 발표해서 열광적인 갈채를 받고 국기훈장 2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진정되는 듯했던 제주도 상황은 2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9월부터 경찰, 국군, 우익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방화를 다시 자행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10월 11일 제주 경비사령부가 설치됐고 이에 배속된 여수 14연대의 남로당 장병들이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과 좌익 세력이 전남 전역으로 진군하자 기세가 오른 이덕구는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조선인민공화국기가 개양됐습니다. 11월 2일 인민유격대는 국군 9연대 2대대 6중대를 공격해서 중대장 등 21명이 사망합니다.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11월 17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계엄 선포 기간 동안에 강경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제주 남로당은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타격을 입었고 4.3 사건으로 희생된 양민들의 대다수도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진경 대령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군인들의 증언은 거의 일치합니다. 모두가 장차 참모총장을 했어야 할 뿐이라면서 인품과 실력을 극찬하던 군인이 박진경이었습니다. 양민 학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부당하게 태어났다고 믿고 이를 막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4.3 사건은 정당하다는 역사관을 가진 김달삼, 문상길, 손선호 같은 자들에게 박진경은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유격대 진압에 미온적이었던 전임자와 대비되는 군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김달삼이 이끄는 남로당 무장조직 제주인민유격대가 경찰서와 마을을 습격해서 경찰관과 우익 주민들을 학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실상 4.3 사건의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부터 발생했습니다. 2대 사령관 이덕구가 인민유격대를 이끌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덕구는 누구일까요? 왜 그토록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4.3 사건이 시작된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찰관 56명, 우익 인사와 그 가족 235명이 인민유격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진압에 나선 경찰, 국방경비대와의 교전으로 인민유격대원 28명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인민유격대가 아닌 양민이 목숨을 잃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국군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발간한 제주도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남로당이 암살한 박진경 연대장이 재임하던 5월과 6월에도 양민 희생은 전무했습니다. 박진경 연대장 암살로 진압작전이 강화되자 김달삼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8월 2일 제주 성산포항을 통해서 탈출해서 월북합니다. 김달삼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해주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서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습니다. 4월 3일 오전 2시를 기하여 인민군이 총동원됐습니다. 반동의 거점인 지서 20개소를 일제히 습격하여 악질 경관 10명과 11명의 테러단 서청원 즉 서북청년단원 그리고 악질 반동 등 10명이 인민군의 애국정신에 불타는 정의의 총칼 앞에 제거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경관 100여 명, 반동 40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김달삼은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領導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 이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김달삼의 이런 연설의 내용은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노획된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월북한 대의원과 북한에서 흑백함 선고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9월 2일 평양에 모여서 조선 최고인민회 제1차 회의를 엽니다. 김달삼은 여기서 49명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에 선출되고 국기훈장 2급 훈장을 받습니다.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 홍명희, 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김달삼이 4.3 사건 공로를 앞세워서 북한 정권 핵심으로 진입하는 사이 제주인민유격대는 김달삼이 무기를 지원받아서 다시 내려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서 남한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 대정면 남로당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제주 4.3 연구소가 펴낸 4.3 증언 자료집 이제사 말엠수다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군대는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인민의 군대가 오면 이승만 세력은 곧 무너지고 조국 통일은 금방 될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한 것이지 그런 낙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나. 이남을 해방시키는 것은 의무인데 왜 더 빨리 인민군이 내려오지 않는가 생각했다. 밀항선을 이용하고 김달삼을 안내인으로 한다면 무기와 탄약의 원조쯤은 그리 곤란한 일도 아니었는데 무기의 원조는커녕 지도자까지 눌러두고 있었으니 제주 유격대 측의 입장에 선다면 더욱 괴상스러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었다. 김달삼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공급도 없었습니다. 남침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경쟁자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한 폭력 투쟁에 대한 김일성의 계산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고립된 제주인민유격대는 이덕구를 2대 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김달삼과 이덕구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일본군 장교가 됐고 둘 다 귀국 후에는 교사를 했습니다. 조천면 신촌리 부잣집 셋째 아들인 이덕구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교토에 있는 인명관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해서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해 창설한 관동군 소위가 됐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 좌익계열 인민위원회의 조천면 민정책임자가 됐고 1946년 3월 좌파 주도로 만들어진 사립학교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1947년 남로당이 미군정과 충돌한 3.1 사건으로 검거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1947년 여름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조천면의 사돈집에 숨어서 지내던 그는 남로당 간부회의 도중에 검거됐다가 풀려난 뒤 한라산에 입산했고 4.3 사건 발발 후에 김달삼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있다가 김달삼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진압된 줄 알았던 4.3 사건의 불길은 이덕구가 사령관이 된 뒤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의 원조가 끊기고 국군의 토벌작전으로 숨통이 조여오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돌격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남로 당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덕구의 인민유격대는 1948년 9월 15일 중문면 도순리에서 우익단체인 대동청년단원 문두천을 흉기로 난자해 학살합니다. 17일에는 김영리의 경찰 지서에 방화했고 18일 성산면 민보단장 김만풍과 오만순을 학살합니다. 10월 1일 중문면 도순리의 경찰관 5명을 살해하고 2명을 납치했습니다. 같은 날 도남리에서 인민유격대 토벌에 앞장섰던 주민 정익조 정병택 부자와 김상혁을 학살합니다. 10월 6일에는 국군, 경찰과 차례로 총격전을 벌여서 국군 1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합니다. 폭력 투쟁이 다시 격화되자 출범한 지 2달도 안 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을 재개했습니다. 9연대 1개 대대, 6연대 1개 대대, 5연대 1개 대대, 그리고 해군 함정과 제주 경찰대가 투입됐습니다. 여수에 주둔하는 14연대 1개 대대도 제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남로당 장병들이 10월 19일 14연대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14연대 반란군과 좌익 세력이 전남과 전북 전역을 휩쓸자 제주 인민유격대의 기세는 등등해졌습니다. 이들은 금방이라도 국군 내 좌익 세포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북한 인민군이 이에 호응해서 남침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군산 12연대, 대구 6연대에서 남로당 장교들의 크고 작은 반란이 잇따랐습니다. 사기가 오른 이덕구는 10월 23일 제주시가에 사격을 가하고 제주 북방 50여 곳에 봉화를 올렸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국기가 제주도 곳곳에 개양됐습니다. 이것은 제조선 미 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1일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음 날인 10월 24일은
소련이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10월 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덕구는 이날을 기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주인민유격대 총책임자 이덕구 명의로 괴뢰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문과 토벌군 및 일체 통치기관에 대한 호소문이 살포됐습니다. 호소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장병, 경찰관들이여, 총뿌리를 잘 살펴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부터 쫓아내기 위해 매국노 이승만 악당을 반대하기 위해 당신들은 총뿌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내 나라, 내 부모 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규정하고 선전포고를 했으니 이는 명백한 내란입니다. 선전포고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민유격대는 11월 2일 한림에 주둔한 국군 구연대 2대대 6중대와 3중대를 공격해서 국군 21명이 전사했습니다. 10월 28일 조천면 신흥리에서 만삭의 임신부 김순옥 등 4명을 학살했습니다. 11월 5일 새벽 3시 경찰 중문지서를 습격하고 월동 준비를 위해서 면사무소에 양곡을 약탈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신엄지서를 습격한 뒤에 우익 주민 김여만의 어린 딸들까지 가족을 몰살시키고 가옥 80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주도 내 4개 경찰서 등 전 관공서를 공격하고 우익인사, 사회단체 간부들을 모두 살해해서 제주도를 인민공화국화하겠다는 11.7 적화 음모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덕구는 서귀포 경찰서를 공격하고 가옥 70여 채 방화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경찰서 군의 이발소 직원으로 위장했던 남로당 프락치 서용각이 남로당의 행동에 회의를 느끼고 이 계획을 폭로하면서 음모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서용각의 고발로 경찰관 11명 등 제주도청, 법원, 읍사무소, 해운국에 포진해 있던 남로당원 75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도 공산화의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 진압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계엄 선포 기간 동안 인민유격대는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유격대에 협조한 주민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까지 검거하거나 즉결 처형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일부 지휘관들은 양민들을 무차별 처형했습니다. 양민들은 인민유격대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학살과 방화를 당했고 토벌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벌군이 인민유격대 차림으로 들이닥쳐서 좌익을 죽이기도 했고 인민유격대가 토벌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우익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통함과 억울함에 사무친 통곡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1948년 10월 이덕구의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공격하는 반란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계엄령도 강경 진압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국군을 공격하고 양민을 학살한 이덕구 등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죄과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세에 몰린 산사람들이 하산하기 시작하고 1948년 12월에는 이덕구의 경호원인 17살 오현중학교 학생 김정진이 자수합니다. 한병선 이 연대장은 김정진의 안내로 어승생학을 수색해서 인민유격대 병기창과 보급창에서 소총 370정과 실탄 수천 발을 노획했습니다. 이로써 제주읍을 다시 공격하려던 이덕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12월 31일 계엄은 해제됐지만
한라산에는 유격대 500에서 600명, 그리고 비무장 동조자 1000명에서 1500명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오동리, 6일 명덕리, 12일 의귀리에서 국군과 인민유격대의 대규모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3월 9일에는 유격대의 기습공격에 국군 36명이 전사한 노루오름 전투도 벌어졌습니다. 3월 말 이덕구는 안덕면 면사무소와 지서에 방어한 뒤에 국군이 출동하면 빈 군 기지를 습격해서 무기, 탄약, 식량, 피복을 탈취하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서에 방어한 뒤에 귀환이 늦어지는 바람에 새벽 4시경에 녹화악 고갯마루에서 국군과 조우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국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오전 11시까지 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이것이 이덕구의 최후 격전인 녹화악 전투입니다. 1000여 명의 인민유격대 최대 병력이 동원된 이 전투에서 178명이 사살되고 소총 203정을 빼앗기면서 이덕구는 재기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1949년 6월 7일 새벽 3시 이덕구는 비밀리에 하산을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제주도를 탈출해서 지리산 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과 합류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견월악 부근 제주 용강리 북받친 밭에서 경찰에 발각돼 포위됐습니다. 화북지서 김영주 경사 등 경찰관 5명과 민보 단원 5명이 이덕구를 포위하고 자수를 권유했지만 이덕구는 총격을 시작했고 경찰의 집중사격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29세였습니다. 생포된 경원 양생돌의 주머니에서는 이들의 극비 문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남로당의 폭력투쟁 기록이 세세히 적혀 있어서 4.3 사건이 민중항쟁,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귀중한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덕구의 시신을 제주 중심지인 관덕정 광장에 십자형 틀에 매달아서 모든 도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입고 있던 군복 왼쪽 가슴에는 이덕구가 늘 꽂고 다니던 숟가락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4.3 사건의 사실상의 종언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5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